안녕하세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떨치고 진짜 행복을 찾은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에겐 세상이 들쪽나도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내 편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그럴 때 가족이나 연인을 떠올리겠지만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전 한동안 세상을 비관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을 느끼며 참을 수 없는 고독함에 몸부림치곤 했어요. 숱한 불면의 밤이 지나고 제 영혼에 상처를 입힌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겪은 지금은 진짜 가족을 만나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구하다면 참으로 기구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딸이 귀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가난한 고학생인 아버지를 만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버진 낮에는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엔 야간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어머님 미대를 졸업하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말만 들어도 두 분의 환경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밤늦게 강목과 연장을 들고 퇴근하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오해해 때 아닌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인연이 되어 결혼에 이르렀다고 해요. 두 분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외가에서 보기엔 그건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온 아버지를 내쫓고 어머니를 방에 가둔 건 예산일이고 큰 외삼촌을 시켜 아버지를 구타한 적도 있다네요. 아니,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런 거죠? 아니에요. 일하다 넘어졌어요. 명색이 대패빠 먹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요. 우리 그냥 도망칠까 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 제가 그 벽에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생각했다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에겐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잖아.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무렵 어머니의 뱃속엔 이미 제가 자라고 있었죠. 외할아버진 그 소식에 더 분개하시며 기어이 아버지를 경찰에까지 신고했대요. 풀려나면 다시 신고하고 풀려나면 또 신고하고 그 덕에 어머니는 매일같이 유치장과 구치소에 면회를 갔고 결국엔 철장을 부여잡고 절 낳았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외할아버진 결국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그렇게나 열심히 다니던 야간 대학을 중퇴하고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는 사이가 막내딸을 임신부터 시켰으니 외갓집 입장에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날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종놈 취급을 일삼았대요. 아침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구두까지 닦아두라고 시켰답니다. 외할머니는 걸핏하면 인격 모독을 일삼으며 아버지의 자존감을 깎아내렸고요. 무식한 놈이 남의 집 귀한 딸을 건드렸으면 종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쓸모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장모님, 제 봉급도 생활비로 다 드리고 있고 장인어른이 시키시는 일도 군말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저저 이제 말대답까지 안 해. 미운 놈이 미운지만 골라서 한다더니 자넨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 딸 앞길 망친 도둑놈. 어머니라도 이런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저를 낳고 몸이 약해진 어머니는 갈수록 신경이 예민해졌고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자기 신세를 망쳤다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아마 제가 국민학생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다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마당에 한참 앉아 이 강아지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버진 일단 집을 만들어주자며 뚝딱뚝딱 톱질해 근상 계집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와의 기억이 많지 않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라 지금도 뚜렷해요. 자, 어떠냐? 이렇게 튼튼한 집이면 태풍이 불어도 멀쩡할 거다. 우와, 아버지 최고. 우리 진짜 이 강아지 키워도 돼요?
그때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더니 쌀쌀맞게 몇 마디 하고 들어가셨죠. 예, 난 허락 못하니까 당장 갖다 버려. 그런 거 길에서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니까. 네 아버지 봐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셨지만 그때 전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어머니조차 아버지를 무시하고 편이 되어주지 못했단 걸 알았네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막 올라갔을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진 역시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한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다며 아버지가 짐을 싸서 나가자 대문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저는 그런 외할아버지가 무서워 다신 아버지를 못 볼 걸 알았지만 달려가서 배웅 한번 못했네요. 왜 조부모님 심기를 거슬렀다간 저도 아버지처럼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던 몇 년 뒤 어머닌 외할머니의 중매로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딸이 하나 딸린 홀아버지였는데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소문나면 얘한테도 안 좋다. 그러니 얼른 재혼하는 게 낫지. 건강식품을 판다니 평생 영양제 실컷 받아먹겠구나. 그렇게 어머니와 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 새아버지와 새 여동생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만들어준 목각 인형을 꼭 안고 갔는데 새 여동생은 인형이 마음에 든다며 제 허락도 없이 들고 가버리더군요. 그건 내 건데? 엄마, 제가 제 인형을 가져갔어요. 인형? 아, 그거 나무 토막? 그거 뭐 좋다고 아직도 들고 다니니? 그냥 동생 줘라. 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애도 아니고 인형을 갖고 놀아. 어머닌 동생에게 선물로 주라며 억울해하는 절 모른 척 하셨어요. 손때탄 목각 인형이었지만 밤마다 제 외로움을 함께해준 소중한 인형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고요. 새아버지 내에서 사는 건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은 툭하면 제 물건을 빼앗고 저를 밀치고 괴롭혔죠. 어머니가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으니 새아버지 역시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아, 배불러. 진짜 잘 먹었다. 아빠, 역시 난 그 집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물냉면도 맛있고. 다음엔 우리 꼭 소갈비살 먹어요. 다음 우리 딸 생일에 먹으러 갈까 그럼? 당신은 어때? 그 집 꽤 괜찮았지? 나도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막내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은 덕분에 아줌마도 포식했네. 무슨 일인지 늦은 저녁까지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주방에 서 있는 제가 안 보였는지 나란히 들어온 셋이 저녁으로 고기를 먹고 온 얘기를 한참 나누더라고요. 저를 까맣게 잊은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함께할 생각이 없는 건지 저는 일부러 제가 주방에 서 있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라면 끓이는 냄새가 거실까지 풍겼는지 새 여동생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 언니 있었네? 그거 뭐야? 라면 끓여? 나 고기 먹고 와서 속이 느끼한데 한 입만. 아, 고기 먹고 왔어? 셋이서? 나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어머닌 한급하게 달려와 제 입을 막았어요. 아니, 미진이가 공부 잘한다고 상까지 받아왔잖아. 그래서 선물 겸 밥 한 끼 먹었어. 넌 주방에 있으면 인기척을 좀 내지. 사람 깜짝 놀라게. 어머닌 도리어 절 혼내셨고 새 여동생은 저 보란 듯이 제가 끓일 라면을 후루룩 후루룩 먹어치웠어요. 저는 방으로 달려와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새 식구의 웃음소리를 홀로 들으면서요. 시간이 흘러 20살이 된 전 대학에도 가지 않고 곧장 집을 나왔어요. 더는 그 집에 살 이유도 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머문 시간은 제겐 지옥 같았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시원을 구했고 곧장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가방을 챙기는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 대신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알았어? 새 여동생은 옆에서 자기 방이 하나 더 생겼다며 좋아하고 있고, 새아버진 거실에 누워 낚시 방송을 보고 계셨죠. 저 하나 없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껴있는 게 더 낯선 그림이었죠. 저는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어요. 3교대도 모자라 야근 특근에 먼저 자원했고, 주말 근무도 웬만하면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 아픔까지 사랑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민 씨, 저 가족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요. 밖에 나가면 대학에 다니는 예쁜 아가씨들이 넘치는데 제가 왜 좋아요? 그 아가씨 10트럭을 줘도 지숙 씨만 못합니다. 요즘 다 겉멋만 들어서 사치하는 여자들 뿐이지. 지숙 씨처럼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여잔 처음 봤어요. 제가 알고 보니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게으름만 피우는 여자면요? 아닙니다. 제가 알죠. 지숙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지숙 씨를 지켜봐 왔습니다. 저 지숙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이 남잔 저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모르면서요. 남자가 하도 단언하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남자의 눈에 비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그 남자의 이름은 박종민, 박씨 집안 3대 독자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 일찍 돈이라도 벌자 싶어 공장에 취직한 경우였어요. 전문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집에서 등록금을 싸들고 다니며 겨우 졸업시킨 거라 하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대학에 나온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하나라도 집에 있어야 체면이 산다면서요. 하지만 불행히도 남자친구의 연인은 고졸인 저였고 첫 만남부터 절 탐탁지 않아 하셨죠. 아니, 요즘은 다들 전문대라도 나오던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대학 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 저도 전문대 학위 겨우 하나 딴 거잖아요. 왜 학벌 가지고 그래요? 그거라도 있는 거랑 아예 고졸이랑 같아? 넌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때 제 부모님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둘러대야 하는 건지 정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했죠. 그게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성인이 된 이후론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모로 참 신기한 아가씨네. 어머니하고는 왜 연락을 안 해요? 그것도 집안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새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유, 참.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밥은 다 먹고 가요. 우린 이만 일어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요. 누가 어머니야? 아가씨 친어머니께 가서나 그렇게 불러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렇게 절 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진짜? 지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남자친구도 황급히 부모님 뒤를 쫓아서 떠났고요. 큰 식당에 홀로 남은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한 끼 저녁값을 아껴야 했거든요. 이후 몇 번이나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정사정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고 남자친구는 결국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고시원에 찾아온 남자친구와 한 평짜리 방에 나란히 누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대학에 보내준다고 했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비싼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제가 대학에 가는 일도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는 일도 없겠지만 둘이 있으니 꼭 다 이룬 것 같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돈자리가 공석이면 창피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날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지숙이에요. 네가 무슨 일이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나가더니만. 왜? 돈 떨어졌어? 그게 아니고요. 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나 아이도 가졌고요. 그래서 뭐? 난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결혼을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하도록 해. 네 발로 집을 나갔으면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전화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를 지워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렇게 냉정하게 나온 엄마를 보며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전 엄마를 포함한 제 모든 가족들을 가슴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외롭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고요. 시댁살이 하면 눈칫밥 먹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저에겐 아들도 있고 든든한 남편도 있으니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너무나 예뻐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은 공장을 관두고 시부가 하던 사업을 배우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종일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시모의 시중을 들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모는 날마다 절 무시하셨지만 자라오면서 하도 무실받아서 그런 걸까요? 이 정도 구박은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말귀를 알아먹을 나이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제게 부모 없는, 부모에게 못 배운 이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다는데 왜 엄마는 없어? 어? 엄마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도 있지. 근데 왜 할머니가 맨날 엄마한테 부모 없다고 해? 그리고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엄마 거짓말쟁이. 아들의 말은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어느새 자라 시댁에서 절 비난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는 툭 하면 제게 달려와. 엄마, 엄마 왜 대학교 안 갔어?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 가방을 짧아서 그렇다는데? 엄마한테 뭐 물어보지 말래. 어차피 모른다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날 처음으로 시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에겐 어떤 말씀 하셔도 괜찮은데요. 준서 앞에서 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뭘 조심하냐?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부모 없고 가방끈 짧은 거 맞지 않니? 애가 자기 엄마 알길 뭐로 알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이 없는 데서 해주세요. 그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한테 할 소리세요? 제발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해달라고요. 아이고, 너도 애한테 창피한 모양이구나. 그래, 너도 부끄러움을 아는 애였어. 그동안 아무리 타박해도 찍소리를 안 하길래 난 네가 눈치도 염치도 없는 애인 줄 알았지. 어머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어요. 전 뭐 사람도 아닌가요? 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봐라. 그때 지우개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마음이 약해서 탈이지, 탈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그런 어머님 아들을 뭐 그렇게 잘났는데요. 저랑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거잖아요. 전문대 졸업증이요? 저라고 그거 못 딸 줄 아세요? 그럼 나가서 하나 따오지 그러냐? 어?
당장 나가서 그 이혼했단 부모도 모셔오고 대학 졸업장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 무시 안 한다. 왜, 못하겠냐? 시모는 절 벼랑 끝까지 내몰았어요. 시모와 저의 싸움 소리가 커지자 아이가 전화를 했는지 남편이 황급하게 달려왔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머니께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나 얼마나 무시했는지. 근데 자꾸 애 앞에서도 그러시니까 내가 속상해서 한 말씀 드렸어. 당신, 어머니 이러실 거 다 감안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동안 아무 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그동안 참은 거야. 이 약물고 내가 참은 거라고. 내가 진짜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 나 잘못 본 거야. 우리 이혼해.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남편은 제가 원하는 기준을 미리 만들어두고 항상 저를 그 틀 안에 밀어넣던 사람이었어요. 매번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게 많았죠. 저는 유년 시절에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심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결국 제게 손찌검까지 했네요.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네가 사람 열받게 하잖아. 부모님 집에 다 계시는데 어딜 나가겠다는 소리를 해? 맞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야? 연애 시절 수줍게 제 앞접시에 음식을 놓아주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뻘건 얼굴이 갈수록 절 위협하더라고요. 한 번의 손찌검은 두 번이 되고 세 번, 네 번, 10번이 되더군요. 전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용서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찌검을 당하던 날, 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곧장 경찰에 마지막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애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파국뿐이었죠.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한동안 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중처벌돼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시댁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매일 판사님께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어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일 텐데요.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궁리만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절 찾아와 남편을 용서해 주라며 울면서 빌더군요. 한 번도 따뜻하게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지도 않던 사람이 그때는 세상 따뜻하게 절 불러주더군요. 며느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구치소에서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단다. 한 번만 더 손찌검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제발 빼내줘. 이렇게 부탁한다. 한 번도 절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시더니 이럴 때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네요. 필요한 거요? 네, 있습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자 어느 날부터는 회유가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면 양육권은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였죠. 우리 귀한 손주 저한테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 그걸 왜 본인이 정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남편은 얼마간의 구치소 생활을 했고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던 날 저는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나 가방끈 짧다고 무시했지? 당신은 좋겠다. 가방끈도 길고 이제 호적에 빨간 줄까지 그어지겠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또 맞으려고? 때려봐. 어디 또 때려봐. 그땐 다신 사회공개 못 맡게 해줄 테니까. 그게
한동안 제가 평생을 함께할 결심을 했던 남자이자 아이 아빠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위자료를 잘 주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자료가 입금되지 않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 무슨 투자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양육비를 입금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노름에도 손을 대는 것 같고 아는 형님과 이상한 사업을 한다고 집안 돈을 다 끌어 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는 얘가 구치소에 갔다 오더니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며 여전히 저를 저주하고 있다는군요.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진짜 아들을 고치고 싶다면 여전히 절 욕할 게 아니라 아들을 혼내야 맞지 않을까요? 아마 그 집안 식구들은 평생 제 탓이나 하며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겠죠. 아이와 그렇게 단둘이 시댁에서 벗어난 전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이는 아직 젊었지만 딱히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한동안 집안 살림만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모와 싸우고 이 난리를 겪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운 거 없는 애 엄마에게 이 사회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식당, 청소일을 전전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기도 힘들었고 심지어 월급을 떼먹히기도 일쑤였죠. 저에게 호의적이던 사장님들도 제 사정을 듣고 난 후로 태도가 아예 변하더군요. 지숙 씨, 오늘 마감 좀 해주고 가. 괜찮지? 아, 사장님, 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해서요. 아이, 그거 몇 시간 혼자 있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낫지 안 그래? 요즘엔 돈 없는 엄마가 제일 나쁜 엄마야. 그럼 부탁해. 사장은 제게 식당 마감을 맡겨두고 번번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제일 먼저 갔다가 가장 늦게 돌아오는 아이가 되었죠. 어머님, 매번 이렇게 늦으시면 곤란해요.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준서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맨날 기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정은 알겠는데요. 준서도 매번 기가 죽어 있고 아이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아이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날도 해가 다 져서야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제가 물었어요. 준서야, 엄마 바빠서 싫지. 어린이집에 매번 마지막까지 있잖아. 싫어. 선생님들도 나 때문에 집에 못 간대. 엄마가, 엄마가 미안해. 준서 아빠한테 가고 싶어? 아니, 아빠 싫어. 아빠가 엄마 울렸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빠 맴매해 줄 거야. 야,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이제 엄마를 지켜준다고도 하고. 엄마 우리 아들이 있어서 든든한걸? 엄마가 돈 버는 사이에 컸어. 이것 봐. 나 많이 컸지? 아이는 폴짝폴짝 뛰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아이가 제가 못 본 사이 훌쩍 커버려 절 떠나는 건 아닌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없던 빈자리를 탓하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전전한 끝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죠. 아침 8시 출근이긴 했지만 오후 4시면 일이 끝나서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았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일에 비해 시급도 꽤 센 편이었어요. 여기 아줌마. 이거 다 치워. 여기 손님 동선이라 엉키잖아. 하지만 역시 대가 없이 좋은 직장이 있을 리 없었죠. 마트 사장 내외는 직원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언뜻 보면 좋은 급여 조건인데 자꾸 직원이 바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밖에 비 오네. 아이 물건 빨리 안으로 들여. 저거 비 맞으면 팔지도 못하고 큰일이니까. 저 박스를 저 혼자 다요? 우비라도 입고 할게요. 아유 우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내가 아줌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미치겠어. 결국 그날 혼자비를 쫄딱 맞고 박스로 옮기느라 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열이 펄펄 끓는데도 쉴 수가 없어 꼼짝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날라야 했죠. 몸이 축축 늘어져 손에 힘도 안 들어갔지만 사장 내외가 어찌나 사람을 재촉하던지 엉덩이 한번 의자에 붙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자꾸 주위를 맴도니 그나마 있던 의자도 사장 내외가 치워버렸네요. 마트 직원들은 그날 이후로 밥도 아예 서서 먹게 되었죠. 사장 내외는 저 때문이라고 말했는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직원들의 저를 향한 원성이 자자했어요. 아니, 지숙신 사모님 성격 알면서 왜 괜히 건드려? 공연히 우리만 서서 밥 먹게 생겼잖아. 죄송해요.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씩 쉬려고 했더니 그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지숙 씨가 그러면 피해보는 건 우리 전부라고. 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잘 좀 합시다. 사장 내 눈치뿐 아니라 직원들 눈치까지 보여 쉬는 시간이 되어도 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꾹 참고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제 의지를 무너뜨릴 사건이 터졌지만은요. 지숙 씨, 지숙 씨, 이리 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아니, 이거 왜 시제가 안 맞아? 계산이 안 맞잖아. 남자 사장은 여사장보다 얼굴 볼 일이 적었지만 한 번씩 올 때마다 직원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사라지곤 했어요. 그날은 아마 타켓이 저였나 봐요. 아니, 이거 3만 원이 비잖아. 어? 이거 지숙 씨가 계산 보던 거 아니야? 제가 보긴 했는데요. 저는 시제 다 계산하고 물러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사장이 내가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이거 완전 웃기는 아줌마네. 네? 아니, 사장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 분명히 시제를 맞춰놨는데 그러시니까 여기 와서 아줌마가 직접 세봐. 맞는지 안 맞는지 세보라고. 사장의 기세에 눌려 돈을 계산해 보니 딱 3만 원이 비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절 몰아붙이며 급기야 절 도둑 취급했어요. 아줌마 혼자 애 키운다고 그러던데 슬쩍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계산대 손을 대? 네?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요? 전 정말 아니에요. CCTV 돌려보시면 알잖아요. CCTV 돌려서 증거 잡으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줌마 콩밥 먹일 거야.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기회 줄 때 불어. 아줌마가 훔쳤지? 3만 원이면 애 고기도 사 먹이고 장도 볼 수 있으니까 욕심 났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지금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사장과 제가 입씨름을 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은 사모까지 달려오더군요. 왜? 아이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니, 이 아줌마가 돈을 훔치고 딱 잡았대잖아. 뭐? 돈을 훔쳐? 너 미쳤어? 당장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저 진짜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 무고죄예요. 그건 아세요? 제가 억울함을 피력하던 그때 벼랑간 뺨에 불이 난 것처럼 열이 났습니다. 화를 못 참고 날뛰던 사모가 급기야 제 따귀를 때린 거였죠. 어찌나 세게 쳤던지 눈에 별이 다 보일 정도였어요. 짝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돌아가자 술렁거리던 마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누굴 우습게 보고 기어올라? 하여튼 못 배우고 집안이 천한 것들은 손버릇도 안 좋아요. 전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플라스틱 바구니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누군가 바구니를 발로 차고 들어온 거였죠. 이건 또 무슨 난리인가 했더니 웬 노신사께서 달려오시더니 사장님의 멱살을 잡고 올리셨습니다. 전 처음엔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전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을 때려?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네 놈들 가만둘 것 같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갑질을 내, 갑질을. 아니, 어르신은 누구신데 갑자기 이래요? 이거 안 놔요? 경찰 부를 겁니다. 아니, 아저씨, 우리 남편 놓지 못해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어르신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간 것도 잊은 채 계속 사장의 멱살을 잡아들었어요. 당장 경찰서에 가자며 덩치 큰 사장을 끌어당기는데 그 나이에도 기골이 장대하시더군요. 제가 어르신을 붙들자 어르신은 제 몸이 다 울리도록 울부짖으며 소리치셨어요. 나도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키운 귀한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 놈이 내 딸을 모함해? 손찌검을 내? 아버지? 지수가, 우리 지수가, 너 괜찮아? 어디 보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아버지? 참, 아주 웃기는 집안이네. 아저씨랑 딸이랑 사이좋게 경찰서 가시면 되겠네. 딸은 도둑, 아버진 폭행범. 귀한 내 딸을 모함하고 아직도 뻔뻔하구나. 당장 CCTV 돌려봐. 내 딸이 결백한 건 나도 알고 하늘도 아니까.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CCTV를 재생하려고 했어요.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누가 보면 꼼짝없이 제가 범인인 것 같았죠. 사장이 한참을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사장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가만히 있어봐. 아, 왜? CCTV 돌리면 바로 나올 텐데. 아니, 일단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아, 왜 그러는데? 그거 3만 원 비는 거지? 그거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사모는 작게 말한다고 사장에게 귓속말을 했지만 워낙 사모에게 집중하고 있던 순간이라 저와 아버진 그 말을 듣고야 말았죠. 뭐야? 지금 당신이 가져간 돈을 우리 딸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게 맞아? 그제서야 남 사장은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계산 착오가 좀 있었네요. 오해가 좀 있었어요. 됐고, 당장 경찰 불러. 오해고 자시고, 그건 경찰 양반들이 판단해 주겠지. 내 딸을 손찌검하고 협박했겠다. 그것도 CCTV 돌려보면 다 나오겠네. 아버진 더 이상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장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 우리는 피해자로, 마트 사장 부부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사장 부부는 저를 폭행한 게 인정돼 나중에 벌금을 맞고 말았죠. 아버지 또한 멱살을 잡았기에 쌍방으로 인정이 돼 벌금을 내셔야 했고요. 참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억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진 절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는데 멱살을 잡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버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지수가, 너 괜찮니? 겉옷은 어째서? 날이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러시더니 본인의 자켓을 벗어 저 어깨에 덮어주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왜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20년이 넘게 한 번을 안 찾아주시더니. 저는 원망과 반가움을 가득 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곧장 외국으로 갔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길래 돈 빨리 많이 벌어서 그 집안에서 널 데려올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 한참 뒤에 다시 그 집을 찾았지만 이미 이사를 하고 네 엄마도 재혼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이 못난 애빌 용서해다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버지, 아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웠다고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저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나도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빠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려고도 했고요. 그래, 그래. 이 애비가 미안하다. 우리 딸도 이렇게 훌쩍 커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구나. 이 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우리 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다. 긴 세월 절 혼자 버려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우리는 이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다 녹아내리게 한참이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네요. 누추한 집이었지만 아버지를 모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밤새 나누었어요. 건설 노동자로 중동, 유럽 등등 전 세계를 떠돌았다. 다행히 몫으로 인정을 받아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게 다란다. 네가 없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니? 왜 새로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지내셨어요? 우리 딸이 있는데 새로운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었다. 오직 너만 보고 싶었어. 한국엔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제야 이렇게 널 만지고 네 목소리를 듣는구나. 아버진 작년 한국에 들어와 계속 저만 찾아 헤매셨다고 했습니다. 옛 동네도 가보고 옛 학교까지 찾아가 봤지만 제가 새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해버려 쉽게 절 찾을 수 없었대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널 만나고 우리 손주 얼굴까지 봤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이렇게 만났는데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죠. 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아버진 제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전 아버지의 그 미소를 알아요. 아버진 곤란하거나 당황했을 때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말이다. 사실 너에게 괜히 찾아 부담 줄까 봐 말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버진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암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암 판정을 받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였어요. 아버진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고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 그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이 되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저는 어느새 늙은 아버지를 꼭 안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만 우세요. 이젠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봐요. 제가 항상 옆에 있어 드릴게요, 아빠.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올 걸. 난 네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찾아오면 네가 날 반겨주지 않을 줄 알았어. 자식 버려놓고 왜 찾아왔냐며 외면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네 주변을 얼마나 배회했는지 몰라. 오늘은 용기 내서 가볼까. 그러다 주저하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항상 똑같았단다. 그런데 네가 마트 사장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구나. 그래도 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몰라.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구나. 아빠,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젠 절대로 아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일을 관두고 아버지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전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버지 몸에 좋은 거라면 지방까지 내려가 몽땅 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버섯이 대장암에 그렇게 좋대요. 제가 부탁 드려서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르지 말고 다 드세요. 우리 딸 덕분에 이 아빠 100살까지 너끈히 살겠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아버진 다행히도 잘 버텨주셨습니다. 마치 제 손을 다시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하늘에서도 제 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아직까지 아버진 살아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셨지만 꾸준히 건강을 챙기시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꾸준히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의사 말론 좋아졌다가도 한순간에 악화가 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같이 살며 아버지 건강만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차려주셨거든요. 제가 일이 바쁠 땐 아버지가 저희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할아버지, 나 또 비행기 태워줘. 또, 또. 얼마든지 태워주마. 말만 해라. 어디 가고 싶니? 미국 갈까? 유럽 갈까? 넌 이제 초등학생이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허리 아프게. 안 되긴 얼마든지 태워주마. 그러라고 있는 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제일 좋아. 우리 아이도 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저처럼 눈치 보고 주눅이 들어있더니 이제는 제법 목소리도 커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겐 힘센 할아버지가 있다면서요. 가끔은 잠든 아버지와 아이를 보면 제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이 행복이 또 금세 깨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저는 항상 행복을 꿈꾸던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을 맛봤거든요. 평생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제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니 꿈처럼 행복하고 또 꿈처럼 믿기지가 않는답니다. 설사 언젠가 깨어질 꿈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오래도록 이 행복 속에 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다 자란다면 이 엄마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가정사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재밌지만은 않은 얘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도 찾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저는 제게 어렵게 찾아온 이 행복에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자 우리 아들의 엄마로도요. 여러분들도 혹여 가족에게 상처 있고 고통받고 있다면 언젠가 그 아픔이 다 나 좋은 일만 찾아올 거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북적북적하게 지내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된 건 바로 제 주변에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 많았던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시어머니께 이 사연이 소소한 이벤트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놀이터에만 가도 다른 애들은 동생을 데려와서 같이 놀고 집에도 같이 가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던 적도 엄청 많았답니다. 엄마, 나도 동생 갖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다 동생이나 오빠, 언니들이 있는데 왜 나만 혼자예요? 나도 동생 갖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한테 동생을 낳아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전 그런 사정까지 알 턱이 없었죠. 결국 저는 동생을 가질 수 없었고 계속 외동인 채로 자라 어느덧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용돈만큼은 제 손으로 벌어보고 싶어서 학교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바 첫 출근 날 거기서 웬 반가운 얼굴을 한 명 보게 되었어요. 어? 선아 언니 아니세요? 저 혜윤이에요. 지난번에 신입생 MT 갔을 때 봤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그건 바로 저랑 같은 과 한 살 후배였던 혜윤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학교 행사를 잘 참여하지 않아 후배들의 얼굴을 잘 몰랐는데 이런 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혜윤이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성격이 잘 통해서 그 이후로 둘이 엄청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부러 둘이 시간표를 맞춰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곤 했습니다. 혜윤이가 저한테 맨날 언니, 언니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 저 오늘 학교에 좀 일찍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마실 거 좀 사가려고 하는데 언니 뭐 마실래요? 나? 나 그럼 캔커피 하나 마실래. 어제 과제하느라고 좀 늦게 잤더니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네. 수업 시간에 또 졸면 안 되는데. 외동으로 자랐던 전 혜윤이가 제 친동생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둘이 붙어 다니곤 했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와 컵라면을 사 먹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야, 역시 이거지. 언니, 시험 기간에 먹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난 치킨이나 피자보다 이게 제일 맛있더라. 안 그래요? 당연하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나와서 이렇게 숨도 돌리고 배도 채우니까 얼마나 좋아. 아참, 이거 내가 컵라면 사면서 같이 산 삼각김밥인데 너 먹어. 너 지난번에 매운 컵라면 먹고 계속 속 쓰리다고 했었잖아. 이거랑 같이 먹으면 속이 좀 덜 쓰릴 거야. 우와, 나 참치마요 삼각김밥 진짜 좋아하는데. 역시 날 제일 잘하는 건 선아 언니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혜윤이를 제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니까 혜윤이도 절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땐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도 하고 속상할 땐 제 앞에서 펑펑 울기도 했죠. 그러다가 제가 혜윤이보다 1년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한 기념으로 혜윤이한테 밥을 한 끼 쌌는데 혜윤이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회 초년생 땐 적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직장 동료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간대요. 그러다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고 나쁜 남자랑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꼭 조심해요. 알았죠? 그리고 언니 남편감은 꼭 내가 책임지고 골라줄 거니까 저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혜윤이가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저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뒤늦게 취업한 혜윤이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혜윤이가 그때 했던 말을 진짜로 지키더라고요. 당시 혜윤이가 4년간 만나던 남자친구의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그 친구랑도 자주 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서요. 그 사람은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말하는 게 눈에 다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좋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워낙 진중하고 듬직한 성격이라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보자마자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이번엔 해남에 있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남편이 사남매라고 듣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식구가 많아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이 좀 정신이 없죠? 그나저나 내가 괜히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아가씨가 부담스러운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유, 부담스럽긴요. 전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식구들 많은 분위기가 너무 정겹고 좋아 보이는데요. 전 그래서 결혼하면 제 능력 닿는 한 자식도 많이 낳을 생각이에요. 물론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비 시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양가의 허락을 받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쌀 농사랑 배추 농사를 하셨는데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세아가, 원래 우리 해남 고구마가 엄청 유명한 거 알지? 내가 너 온다고 해서 미리 구워놨으니까 식기 전에 얼른 하나 먹어보렴. 어우, 너무 맛있다. 어머님, 어쩜 고구마가 이렇게 달아요? 여보, 여태까지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만 먹고 살았던 거야? 진짜 부러워 죽겠네. 저희 시부모님은 직접 농사 지은 쌀도 매번 보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을 사 먹을 일도 아예 없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쌀 다 떨어져 가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힘드시면 쌀 안 보내셔도 돼요. 괜히 저희 때문에 택배 붙이느라 고생하실까 봐 그래요. 고생은 무슨. 아유, 우리가 쌀 농사를 하는데 당연히 자식들이 돈 주고 쌀 사 먹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원래 한국인은 밥심인 거 모르니? 좋은 쌀을 먹어야 기운도 펄펄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쌀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알았지?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좋은 구경을 시켜주시겠다며 저희를 두륜산에 데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케이블카 탔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와, 이 풍경 좀 봐.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무슨 사진 속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신기해요. 그러냐? 아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네. 다음에도 또 좋은 데 데려가 주마. 그럼 저야 좋죠. 그나저나 아버님, 왜 맨날 저희랑 아가씨만 데리고 다니세요? 아주버님네랑 도련님도 같이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러더군요. 아유, 불러도 와야 말을 하죠. 나도 전에 몇 번 우리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러 가자고 얘기해 본 적 있었는데 아주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맨날 바쁘다고 핑계나 댈 줄 알지.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신우이한테 그 얘기를 듣자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게 사실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시숙부부와 시동생이 시부모님한테 엄청 무심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잘 찾아오지도 않고 평소에 안부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누이만큼은 성격이 너무 좋아 시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엄청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올케 언니 하면서 달려와 반겨줬거든요. 전 이렇게 절 좋아해주는 시누이와 자상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오늘도 하루 자고 가도 되죠? 제가 오늘 아버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 한잔하려고 소주랑 족발도 사왔습니다. 이야, 아, 역시 우리 강서방이 최고네. 안 그래도 내가 아까부터 딱 족발에 소주가 땡겼거든. 역시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는 건 바로 우리 강서방이야.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갈 때마다 꼭 하루 자고 가고 다음 날엔 일찍 일어나 저희 엄마가 해장국 끓이는 것도 도와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빤 손주가 둘이나 생기니까 엄청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을 하시더군요. 아유, 앞으로 강서방 자네가 고생 좀 하겠구만. 난 우리 선아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자넨 자식이 둘이니 두 배 힘들겠어? 에이, 애 둘 키우는 게 좀 힘들다고 해도 당연히 다 견디고 이겨내야죠. 그게 바로 아빠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부모님도 해남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셔서 얼마나 축하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기뻐하시는 양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결혼 생활 중에서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저희 형님이 자꾸만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서, 나 보험 하나만 들어주라. 아니, 요즘에 실적이 좀 부족한데 가족끼리 이 정도는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형님, 죄송한데 저 지금 있는 보험으로 충분해서요.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뭐가 부담스러워? 보험은 들어두면 다 나중에 도움되는 거 몰라? 아유, 아이, 그럼 동선의 친구들이라도 좀 소개시켜 줘봐. 귀찮으면 그냥 연락처만 알려줘도 되고. 하지만 전 주변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가족 일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동서도 되게 쌀쌀맞은 스타일이더군요. 명절 때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와서도 얼굴만 비추더니 자기들끼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서, 어디가? 아, 기껏 왔으면 가족끼리 밥 한 끼는 해야지. 서로 얼굴 봤으면 됐지. 뭐하러 밥까지 같이 먹어요. 저 이랑 같이 밖에서 드라이브하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빼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식사하세요. 세상에 이럴 거면 뭐하러 명절 때 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동생네 부부뿐 아니라 시숙이랑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숙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시댁에 올 때마다 맨날 거실에 퍼질러져 누워선 저희 시어머니를 막 부려먹더라고요. 어머니,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아,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목이 타네요. 아주버님, 물 정도는 아주버님이 직접 떠다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왜 어머님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드세요? 그럼 재수 씨가 떠다 주던가요. 그리고 나도 당구장 운영하느라 엄청 피곤하거든요. 게다가 어찌나 다들 욕심이 많은지 제가 시부모님한테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면 그걸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한우를 사갔는데 시동생이 그걸 보고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어? 나도 한우 좋아하는데 형수님,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안 돼요? 뭐라고요? 아, 이거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서방님은 서방님 돈으로 고기 사 드시면 되잖아요. 아, 진짜 치사하네. 좀 주면 어디 덧나요? 어차피 이거 양이 많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다 못 드신단 말이에요. 다 못 드시면 냉동실에 얼려놓고 나중에 드시겠죠. 아무튼 절대로 그 고기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부모한테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제가 식당 예약했으니까 거기서 모이자고 얘기를 했는데 동서가 그 식당 장소를 확인하고선 투덜거리는 거예요. 형님, 그냥 일식집 가서 하면 안 돼요? 저 한식 먹기 싫은데. 동서, 우리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서 모이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선 어쩜 그렇게 동서 생각만 해? 아니, 그냥 얘기해 본 건데 왜 짜증을 내고 그러세요? 그럼 저 그냥 안 갈래요. 저 한식집은 싫단 말이에요.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 생신날 용돈만 보내고 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같은 며느리로서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형제 중에 정상적인 건 시누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자동차 회사 생산직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부는 닮는다더니 시매부도 엄청 듬직하고 착하더라고요. 시매부는 저희 시댁에 자주 찾아와 시아버지랑 같이 동네 산책도 하고 한 번은 또 저희 시부모님을 트로트 콘서트에 보내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때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예, 둘째야. 내가 살다 살다 트로트 공연 보러는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이 왜 돈 주고 그런 데 가는지 이제 알겠더라. 거기 가서 어찌나 재밌었는지. 지금도 자려고 누우면 그때 들었던 노래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지 뭐니. 심외부가 워낙에 가족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희 남편과도 성격이 엄청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역시도 시누이랑 친했기 때문에 시누이네 부부랑 가끔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누이는 쌍둥이를 낳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더 낳아서 어느새 사남매 엄마가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자식을 많이 낳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거죠. 애들 넷을 키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면서 좋아하실 땐 제 마음도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동선 워낙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화면으로라도 손주들을 보실 수 있게 시어머니한테 영상통화 거는 법을 알려드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선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한테 영상통화하는 법은 대체 왜 가르쳐 주셨어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영상통화 걸어서 귀찮게 하시잖아요. 형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영영 몰랐을 텐데, 쓸데없이 그런 걸 왜 가르쳐 주시냐고요. 뭐? 어머님한테 영상통화 가르쳐 드린 게 뭐가 어때서? 어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영상통화로라도 보시라고 알려드린 거야. 그게 싫었으면 동서가 자주 어머님을 자주 찾아뵀었어야지. 바빠 죽겠는데 애까지 데리고 해남에 어떻게 가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동서가 왜 영상통화조차 싫어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저희 시부모님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그러던지 말던지 그냥 묵묵하게 계속 저희 시부모님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한 지 8년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선 울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둘째야, 이거 어떡하니? 글쎄 네 시아버지가 대장암이란다.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셨던 시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랑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 시아버진 서울로 병원을 다니게 되셨는데 해남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잠깐 모시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기에 시아버지가 병원을 가실 때도 제가 다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나 그냥 택시 타고 병원 가도 되는데. 에이, 이렇게 운전 잘하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탄다고 그러세요? 아버님, 저 이래봬도 운전도사예요. 제가 살살 운전해서 갈 테니까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얼른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다 시아버지한테 맞췄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방 온도에도 엄청 신경 썼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이 많다 보니 조금 시끄러웠는데 시아버지가 주무시면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우리 조용히 놀자. 알았지?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럼 할아버지가 푹 못 주무셔서 힘드실지도 몰라. 다행히 저희 애들이 시아버지를 좋아하다 보니 제 말에 잘 따라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시아버지의 병이 낫길 바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고맙다고 반찬이며 뭐며 엄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네 부부를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남편이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전화해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지금 얼마나 아프신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아, 진짜. 나도 마음속으로는 다 걱정하고 있거든. 아, 그리고 어차피 너랑 재수 씨가 알아서 잘 챙겨드리고 있잖아. 근데 뭐 나까지 요란을 떨어야겠냐? 시숙뿐만 아니라 시동생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를 2배, 3배로 더 챙겨드렸죠. 하지만 병 앞엔 장사 없다고 결국 저희 시아버진 투병 생활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땅을 치시면서 우셨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 양반아. 나한테 한날 안새 가자고 해놓고선 이렇게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매정해도 너무 매정하구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엄청 힘들어 보이셨어요. 제가 걱정돼서 전화를 할 때마다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에 시어머니 보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군요. 됐다. 난 그냥 여기서 살련다. 내가 네 시아버지랑 같이 이 해남에서 평생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여길 떠날 수가 있겠니?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건 정말 고맙다만 난 도저히 여길 떠날 자신이 없구나. 시어머니가 하도 완강하셔서 결국엔 저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따뜻한 소고기 묵국 끓여드릴 테니까 같이 드세요. 아이고, 난 입맛이 없어서 그냥 안 먹으련다. 목구멍이 까슬까슬하니 아무것도 넘어가질 않어. 아휴, 그래도 밥은 드셔야죠. 젊은 사람들이야 하루 이틀 굶어도 멀쩡하지만 어머님 연세엔 한 끼만 굶어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밥도 잘 안 드시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든 식사를 하시게끔 옆에서 많이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턴 시댁에 갈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맨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아, 이거 사람들이 사연을 올리는 건데 우연히 한번 봤다가 재밌어서 요즘에 계속 보고 있다. 이걸 보니까 세상에 참 힘든 사람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더라고. 어머, 그런 게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저도 한번 같이 봐도 돼요? 당연히 되지. 사실 네 시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 너무 우울하고 쓸쓸했거든.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나처럼 가족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위안이 참 많이 되더구나.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유튜브 사연 광팬인 저희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런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유튜브 사연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누이를 뺀 나머지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하다 하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형님이랑 동서한테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저희 어머님 감기 심하게 걸린 건 아세요? 열이 펄펄 나셔서 지난 주말에 제가 응급실에도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형님은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신다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그리고 원래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는 거야. 뭘 겨우 감기 몸살 가지고 유난을 떨고 그래?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감기 하나라도 큰일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형님은 어머님이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형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무심해도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항상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건 저희 부부와 시누이네 부부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주말이라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한테 엄청 충격적인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 문자엔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아무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 아까 유 앞에 나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글쎄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구나. 의사 말이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잘못될까 봐 정말 무서워 죽겠다. 나 정말 어떡하면 좋니? 네가 와서 내 옆에서 손이라도 좀 잡아다오. 그 문자엔 지금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 이름도 써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계속 받질 않으시더군요. 여보, 어떡해? 우리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장 우리 해남으로 내려가자. 어머님이 무서우시다잖아. 내가 가서 옆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애들을 맡기고 급하게 해남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데 거의 6, 7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있는 병실에 가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도대체 어딜 수술하신 거예요? 네? 평소에 몸이 그렇게 안 좋으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애미야, 난 괜찮다. 사실 수술한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생각이 나서 문자 한번 해본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달려와 주니 정말 고맙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왜 수술을 한다는 거짓말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시어머니가 크게 아프신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간이 점점 갈수록 표정이 더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내가 그 문자를 첫째랑 막내한테도 보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구나. 주말인데도 많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가 막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련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은 자식들을 기다렸지만 다음 날이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 남편이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효섭이 너 우리 어머니가 재수 씨한테 보낸 문자 못 봤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 우린 어제부터 와서 있었는데 너랑 형은 어떻게 하루가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냐고. 역시 형은 갔구나. 내가 그럴 줄 알고 안 갔지. 어차피 우리 어머니 제일 유난스럽게 챙기는 건 형이랑 형수님이잖아.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나랑 네 형수가 어머니를 챙기니까 넌 안 챙겨도 된다 이거야? 남편은 엄청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같은 병실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자식 낳아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구만. 그래도 이 집에 놔주는 자식 며느리가 하나는 있네. 난 육남매를 낳았는데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도 찾아오는 자식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옆 침대에 있는 할머니가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며 신세한탄하는 걸 듣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어머니도 본인이 아플 때 자식들이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궁금해서 그런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애미야, 어제 그 문자 받고 많이 놀랐지? 사실 나도 그동안 우리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로 너희만 이렇게 내려온 걸 보니까 역시 나한테 너희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더구나. 내가 며느리를 셋을 얻었는데 그중에서 진짜 며느린 둘째 너밖에 없었어.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고맙고 또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아파서 쓰러지셨다는데 며느리로서 당연히 바로 달려와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평소에 엄청 걱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시어머니께선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너희밖에 안 했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말인데 너희 내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면단위 마을에 있는 그 2층 상가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관리하던 건물인데 이제 나한텐 필요 없으니 너희한테 그 건물을 주고 싶구나. 네? 아유, 아니에요.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아니다. 내가 예전부터 너희한테 꼭 주고 싶었던 건데 이번에 나한텐 너희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래. 물론 시골에 있는 작은 건물이라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는 가격이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비싸지도 않고 아담한 건물이긴 했지만 저희한텐 정말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받게 된 만큼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라서 금방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돼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 올해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 가서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숙네랑 시동생네는 설렁설렁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 같이 짝이라도 한 것처럼 거실에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일단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시누이도 본인 시댁에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다들 시어머니한테 건강은 어떠신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내가 오늘 가족들 다 모인 김에 너희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다들 어느 정도 다 먹은 것 같으니 잘 듣거라. 그 와중에도 시동생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반찬을 집어먹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동생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알 거다. 내가 언젠간 그 건물을 너희한테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희 중 누구한테 물려줄지 확실하게 정하게 됐다. 그 건물 주인으론 바로 우리 둘째 며느리가 당첨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시동생이 깜짝 놀라선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뭐라고요? 그 건물을 왜 형수님한테 줘요? 줄 거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러자 이번엔 시숙이랑 형님도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이왕 주실 거면 장남인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님. 받아도 저희가 받는 게 맞죠. 세상에 장남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한테 준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까지 표정을 잔뜩 구기며 이러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래서 형님이 여태까지 어머님을 챙기셨구만. 겉으론 욕심 하나 없는 척 순진한 척 하시더니 이제 보니까 완전히 어머님 재산 노리는 불려시였네. 저도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밥상을 쾅 치면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다들 조용히 하거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되는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지난달에 쓰러져서 긴급 수술한다고 문자 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 내려오긴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리고선 다음 날이 돼서야 괜찮냐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끝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둘째는
내가 그 문자 보내자마자 바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애야. 너희들 중에서 날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리밖에 없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렇다고 동서한테만 건물을 주시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문자 한 통에 서울에서 해나까지 달려가는 게 뭐 쉬운 건 줄 아세요? 저희도 주말에 다 바쁜 사람이에요. 동선 그날 한가해서 내려갔나 보죠. 맞아요. 형님은 한가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 그날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시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빴어도 그렇지. 나이 든 시애미가 긴급 수술을 한다는데 걱정되지도 않아? 이 나이엔 수술 한번 잘못하면 바로 항천길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뭐?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는 게 치사하다고? 너희들 평소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내가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해도 명절 때 아니면 내려오지도 않고 내가 영상통화라도 걸면 귀찮은 티 팍팍 냈잖아. 게다가 너희들끼린 해외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면서 난 밥 한 끼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번엔 시숙이랑 시동생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자식들 결혼했으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가 보다 하고 사시면 되지. 뭘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생활력 강한 분을 왜 걱정해요? 혼자서도 반찬 만들어서 식사 잘하시고 뻔한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하냐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진짜로 밥 굶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밥 잘 챙겨 드시는 분이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러시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자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숙이랑 시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우리 어머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밥 한 숟갈 못 넘기시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하긴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진짜 자식으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과 시누이도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둘 다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키워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그리고 형수님이랑 재수 씨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부끼리 똑같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맞아요.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근데 다들 그거 아세요? 이번에 우리 엄마 쓰러져서 수술한다고 문자 보낸 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평소에 다들 우리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하길래 내가 엄마한테 한번 제대로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가 저랑 상의하고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에 달려온 건 우리 둘째 오빠랑 둘째 올케 언니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우리 엄마 걱정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챙기는 사람은 우리 둘째 올케 언니밖에 없었다고요. 그래놓고 지금 건물을 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다들 우리 엄마한테 10원 한 푼도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신우이가 그렇게 얘기하자 다들 문자로 속인 거냐며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다들 그만 좀 해라. 다들 그동안 했던 행동 생각해서 납득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만 이제 보니 양심도 없는 것들이었구나. 너희들 남은 재산이라도 받고 싶으면 앞으로 똑바로 해라. 난 그 건물 말고도 너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랑 보험금 그리고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모아둔 돈도 있는 사람이야. 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남은 재산을 물려줄지 말지 생각해보마.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앞으로 행동까지 똑바로 해라. 알았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그날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들 그대로 해산을 하고 신우이네 부부랑 저희 부부만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그동안 우리 엄마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요. 사실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외로워하셨거든요. 지난번에 나랑 통화했었는데 둘째 며느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면서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엄마한테 그 건물 올케 언니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올케 언니는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어머니의 건물을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주라고 했다는 신우의 말을 들으니까 참 같은 자식들이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꺼내준 신우이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저한테 뜻깊은 선물을 주신 시어머니한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크게 호통을 치셨던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한 번은 시댁에 내려갔는데 평소엔 잘 오지도 않던 형님이 음식까지 사들고선 시댁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맨날 나물 반찬만 해 드실 것 같아서 고기도 좀 드시라고 제가 찜닭 좀 사왔어요. 얼른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세상에 찜닭을 열어보니 색깔이 엄청 빨갛고 매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형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거 모르세요? 사오실 거면 간장찜닭으로 사오시지. 이렇게 매운 걸 사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 조금만 매워도 속 아프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뭐? 어머님이 매운 걸 못 드신다고? 아휴, 얼마나 평소에 어머님한테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런 것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보다 결혼도 일찍 하셨으면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형님은 나가서 안 매운 찜닭으로 다시 사오더군요. 결혼 생활을 15년이나 했으면서 그 정도도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점수를 따고 싶었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선 괜히 조카들 팔을 툭툭 치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조카들이 무슨 대사라도 외운 것처럼 어색하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할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이 웬일이야? 누가 보면 너희 엄마가 시킨 줄 알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조카들이 깜짝 놀라 형님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시댁에 갔는데 이번엔 시동생네 부부가 시댁에 찾아온 거예요. 웬일로 과일이랑 고기를 잔뜩 사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하루 자고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뭐 잘못 먹었니? 어쩌다 한번 와서 맨날 밥만 먹고 홀랑 가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고 그래? 아니,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어머님 댁에서 안 잤던 것 같아서요. 남들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막 밤새도록 수다도 떨고 한다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내면 좋잖아요.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느라 고생이 많다. 뭔 애들이 이렇게 속이 훤하게 보이니? 그런데 다음날 다 같이 아침을 먹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식사를 다 하시고선 허리를 짚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그걸 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서방님, 어머님 원래 허리 안 좋으셨잖아요. 지금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계신데 모르셨어요? 아, 그랬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까먹었나 봐요. 아유,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네. 하지만 깜빡깜빡한 게 아니라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는 걸 저도 알고 남편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돈 때문에 잠깐 잘해주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게 진작에 잘해드리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난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 당신처럼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앞으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리려고. 나도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정말 최고의 사이가 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한 이후 정말로 그 말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잘했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해서 다 같이 부산으로 여행도 갔다 왔답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여행이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전엔 세 식구밖에 없어서 조용했었는데 이젠 식구가 많이 늘어나 그런지 북적북적하고 너무 좋구나. 세상에 내가 외동딸 키워서 손줄 네 명이나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 더 북적거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나오면 지금보다 더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계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그러려면 한참 남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건강 관리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야 내가 증손주들까지 보고 가지. 예전엔 참 단촐한 가족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는 북적북적한 가족이 되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전 저한테 이런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해준 혜윤이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혜윤이도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가끔씩 서로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있거든요. 혜윤이도 저랑 남편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다면서 역시 자기가 보는 눈이 탁월하다고 엄청 뿌듯해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도 저희 시어머니가 쓸쓸해하지 않으시도록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시어머니가 유튜브 애청자라 이것도 들으실 것 같은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걸 시어머니께선 아직 모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럼 전 저희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고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유튜브 사연을 듣다가 갑자기 익숙한 내용이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실 텐데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연을 써봤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건 바로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셔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한테 엄청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제가 주말에 약속 받으러 내려갈 테니까 꼭 약속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